독자 청중들 질문을 좀 해야 할 텐데요. 저희가 그 사전에 한 열 몇 개를 받았고 지금 받아온 게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에 관한 질문이 많아서 바로 질문을 드리면 이호 교수가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조금 쉬셨다가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미리 좀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위성락 대사에게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사전에 약속했던 그 연루의 위협, 그 미중이 대결할 때 이 북핵 문제, 북한과 대만 간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질문, 그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질문은 이제 항상 많이 나오는 건데 이 한반도 중립화를 통해서 남북연합을 추진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영세 중립 얘기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만 문제를 가지고 계속 미중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를 가지고 무력 충돌이 났을 경우에 이 북한과의 관계는 어떨 거냐. 그 질문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이 영세 중립을 통한 남북 연합 추진이 가능한 거냐. 이 두 가지인데 한 5분 내 정도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 대만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공조는 언제나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핵 비확산이라고 하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지전략적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를 쫓다 보니까 핵 비확산 명분을 지정학적 명분 때문에 타협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핵에 대한 공조가 잘 되지 않은 바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미중 관계가 나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미중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조 분위기는 더 나빠져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조 수위는 더 내려간 거죠. 거기다가 대만 문제까지 불거지면 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 진전입니다. 대만 문제가 불거질수록 미중 관계는 더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미중 공조 수위 나빠지는 점도 하나 있는 데다가 중국은 또 전술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추정이 가능하냐면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오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게 되면은 중국의 생각은 북한 핵 문제가 일정 수위로 긴장 상태를 조성해 주는 것이 이 지역 내에서의 미국의 군사 역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난제죠. 북핵 관련 상황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대만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만약에 대만에서 상황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형적인 그 연루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근데 그 또한 어떤 맥락에서 생기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대립이 생길 경우, 충돌이 생길 경우, 또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이 있을 경우 이 전후 맥락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한미 동맹의 문제가 인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형적인 연루의 문제인데 우리가 피하기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동맹의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하게 되면 동맹의 균열 내지는 동맹의 파탄이 생겨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도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없어야 하고 피해야 하고 하는 것이죠. 일단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중립화를 통한 남북연합 추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저는 현실 속에서 그게 어느 만큼 가능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있지는 못한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중립화가 되려면 그게 우리 쪽에 의지도 있어야 하고 또 북한도 거기에 동조가 있어야 되고 한국의 지정학적인 요건상 주변 강대국들의 일정한 어시오런스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립화가 된다면 한미 동맹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립화에 대한 어떤 보장자로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동맹은 아니고요. 중국도 보장자일 수가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 한국이 놓이게 되면
이름은 중립화이지만 지정학적인 현실상으로는 중국의 자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세 중립이 보장되었던 나라들을 보면은 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그 성공적인 사례들인데 거기에는 그걸 보장하려는 지리적인 빅파워들이 근처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미국은 바다 건너에 있고 동맹조약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근처에 있고 압도적 파워인 중국의 자장으로 한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립화는 문서에 있는 중립화고 사실은 핀란다이제이션과 유사하게 될 공산이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 사실 뭐 그 이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터 미국의 전략적 중심축을 대서양에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근데 중동에서 발목이 잡혔던 적이 있었죠. 예. 사실 뭐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도 비슷한 면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점증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의 대중 전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를 좀 꽃놀이패로 활용한 측면이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 우선적인 목표로 삼기보다는 그 목표가 외교를 통해서 달성이 좀 어렵다라고는 인식이 작용도 했겠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가지고 말썽을 피우면 피울수록 미국이 새로운 무기 체계 또 동맹 강화에 아주 좋은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한 측면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바로 이제 중국에게는 전략적 부채가 된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오랫동안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게 중국의 전략적 부채 성격이 강했는데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특히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제일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중국이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와의 관계에서 갈수록 세력 균형이 좀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게 되면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전략적 부채 못지않게 전략적 자산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만약에 그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군용기가 출격을 할 경우엔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큰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방치할 수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주한미군 기지를 때린다? 그러면 세계 5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한국과 그 확전을 또 각오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엄청난 딜레마가 따르는 문제가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의 동맹국을 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 선악의 관점을 떠나서 중국에게도 그것이 지금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력균형 체계에서 그걸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평화는 영원히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미중 충돌에 남북한이 연루되게 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더 다가설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제가 마무리 발언을 나중에 부탁드릴 텐데 뭐 이겁니다. 그 정치권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왜냐하면 제가 요즘 그 대통령 선거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남과 북이 갈린 것도 억울한데 남쪽 내에서 또 뭐 대북 정책을 놓고 남남 갈등도 이게 문제인데 요즘 선거 보면 뭐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막 뭐 찢어져 가지고 뭐 난리 구실 펼 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뭐 팬데믹 얘기라든가 뭐 기후 위기 얘기라든가 이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 어디다 사라져 버렸고 그야말로 벌거벗은 정권 권력 투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질문은 그 대외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정치권은 뭐 해야 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한 2분씩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병진 교수한테 질문인데요. 일단 하나는 약간 뭐 가볍다면 가볍고 좀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인데 그 안병진 교수가 미국이 연방이 분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
중국은 신장, 위구르, 티벳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분리유입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대답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부 분열의 문제, 단순히 이건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은 트럼프 당선이라는 게 이미 계층과 분열이 있긴 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분열의 정도에서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시는지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좀 이제 거창한 얘기인데, 그런 뭐 정치 경제적 전략 게임이 아니라 천하위공, 그러니까 천하는 공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지구 위의 사람으로서 그런 게 있다면 뭐냐. 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뭐 가급적 한 뭐 10분 이내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 분열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제가 과거 토크빌이 이해하는 미국을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게 과거에는 자유주의의 합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류 사회에서는 보수건 진보건, 미국 진보라는 게 리버럴이죠. 어느 정도의 공통의 가치 기반을 가지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 제가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냥 책에서 헌팅턴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명적 차원으로 서로 다르다면, 그러니까 중국과의 문명의 차이를 얘기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의 이 문명이 충돌하는데, 이 연방이 같이 가기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 서로 간에 너무나도 큰 차이, 이 한쪽에서는 뭐 자유주의적인 규범, 윤리 이런 것들을 지키자라는 사람과, 또 한쪽에서는 자유주의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바이든과 같은 세력을 뒤엎어야 된다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제도권 내에서 같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사당 점거, 그것에 대해서 현재 공화당 내에서 그간 독립적인, 그래도 존 맥케인 스타일의 독립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조차 다 돌아서서 다 그거를 어느 정도 묵인합니다. 제3세계화인 거죠. 핀란드이제이션, 아까 대사님 말했는데 이걸 어느 남미의 어느 제3세계랑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이런 분열의 강도와 그 깊이가 너무 커서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와도 관련이 됩니다. 기후가 훨씬 더 전 지구적으로 티핑 포인트를 넘었으면 과연 캘리포니아랑 뉴올리안스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지금은 SF적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서부터 이것을 통합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약간 세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신장 위구르는 감히 제가 얘기할 이제 그 중국 최고의 전문가가 옆에 계신데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을 신경 쓸 여유가, 미국의 워낙 지금 상황이 심각해서요. 다만 짧게 이 얘기는 드릴 게 아까 정우식 선생님 말씀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이게 기후 위기 속에서는 사실 같은 호흡하고 같이 생존을 모색해야 될 게 인류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현실 정치는 훨씬 잔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게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이라는 건 참 잔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일부 우파들은 기후 위기를 보면서 즐기는 우파들이 있어요. 왜 즐기는지 아시나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나마 미국은 피해를 덜 입기 때문이에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피해가 미국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그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가 중국 내의 분열의 어떤 요소가 될 수는 있죠. 뭐 근데 여기서 더 얘기하는 건 제 아마추어로서 나가기 힘든 얘기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모든 걸 기후위기라는 관점에서 다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연방 분열까지도 길게 보면. 그리고 천하위공, 뭐 이거는 아까 사실은 제가 이제 기후위기라는 걸 중심으로 인류 전체의 동등한 공동의 생존 기반 속에서 생각하자라는 게 사실 천하위공적 얘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오래전서부터, 물론 저보다 훨씬 철학적 깊이가 깊으신 박명린 교수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공화주의 얘기했던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아까 이옥 선생님이 글로벌 커먼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글로벌 커먼스도 지금 과연 미국이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자유주의의 한계라는 게 여기서 극명히 드러나는 건데요. 국제적 공화주의, 그러니까 국내적 공화주의라는 것도 화두가 돼야 되지만 국제적 공화주의라는 게 이제 국제사회의 화두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 슬로터 교수인가요? 그 슬로터 교수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책으로 나왔었죠. 그 신자유주의적 리버럴리즘을 넘어서는 공화주의적 국제주의. 그게 바로 천하위공이고 이 점에서 중국과 미국이 합의점을 찾아야 될 기반이죠. 그 마지막 제가 뭐 그냥 마무리 말씀으로 쭉 부탁드릴 텐데요. 그 호세 무히카라고 우루과이의 그 게릴라 출신 대통령,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죠. 예, 그분이 유엔 총회에서 그런 말씀했다고 그러죠. 환경 위기란 없다. 정치의 위기가 있을 뿐이다. 결국 뭐 정치라는 것이 이 구성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여기서 사실 제가 알기로도 작년부터 이 미중 대립 가지고 뭐 아마 수십 개의 세미나가 열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런 전문가들의 이런 어떤 지혜를 모아서 고민을 한 것도 맞지만 결국은 그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옮길 것이냐, 이 정치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꼭 뭐 정치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고, 우리가 특히 구한말이나 해방 당시하고는 달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상당히 크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대략 한 3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정옥식 대표부터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정치권에 어떤 부탁을 하고 싶으냐는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외교 안보 사안을 다룰 적에 이것이 국내 정치와는 조금 다른 영역의 이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에 외교 이슈를 다루는데 그 이슈가 다뤄지는 무대, 국제 무대, 그 이슈를 다루는 상대방, 국제 플레이어를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내를 겨냥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어나더 이슈인데 이거의 사안만 외교안보 이슈인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국내용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국제적으로 별 효용이 없고, 협상 입지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와 다른 영역이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국제적인 맥락에 맞게 게임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더 나가서 얘기하면 사안 자체를 볼 때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야 합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석을 해 들어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념과 당파보다는 국익과 실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서는 다른 이슈보다 좀 더 초당적인 국익과 보다 선진적인 외교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퓰리즘인데, 민주화가 된 이후에 이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서 국내용으로 대외관계를 다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는 사안 자체의 진전도 어렵고 협상 입지도 어렵습니다.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외교 정책을 만들면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이제 국내에 팔기 때문에 이게 시장 경쟁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제할 때 우리 외교가 얼마나 매력적이야 하는가 하는 것들 보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조금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어젠다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이 선도 어젠다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의 지평들을 조금 확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로 조금 돌아오면요,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할 만큼 이 국내의 정치적 진영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에서 우로 진자의 폭이 너무나 크게 출렁거립니다. 그럼 국제사회가 우리를 볼 때 저 국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움직이게 되니까 기다리거나 우리가 전략적인 지렛대를 거의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죠. 그러면 지속 가능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들 클래스들이 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자의 폭이 커지지 않고 어느 일정한 폭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매몰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과도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프레임 속에서 작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면 친중국가가 되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미 친중의 프레임을 갖고 봅니다. 친중국가가 되자 하면 거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하에 새로운 것은 없거든요. 두 번째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 선도국가의 외교를 한번 기획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매핑 파워죠. 지도를 그리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국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편승의 위험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결국 우리 외교의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와 관련해서 저는 미중 관계가 갈등이 되면 한반도에 유리하고 협력이 되면 유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중 관계가 갈등하거나 협력하거나 상관없이 한반도 문제는 점차 종속 변수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독립 변수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그 어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남북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의 문제의 차이는 있지만 미중 관계의 구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은 점차 한반도 문제가 자기 중심성을 잃고 외부 환경에 규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우리 미래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한반도 문제의 중심성을 회복하느냐. 그 방식에 있어서는 뭐 한반도 중심주의도 있을 수 있고 뭐 국제 협력 속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이제 합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2시간 40분 동안 상당히 뭐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 프레시안 원래 창간할 때 모토가 관점이 있는 유수였는데 지금 뭐 이희옥 교수나 안병진 교수님 또 위성락 대사나 정옥시 대표가 말씀 똑같이 우리의 주체적 입장에서 사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러면 풀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마지막으로 뭐 그 안병진 대표 뭐 교수께서 뭐 지구화 사람에 계신데 그 예전에 그 전 우익이라고 경북 봉화에서 농사꾼 하시던 분이 그분이 원래 좌익인데 이름이 우익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혼자만 잘 살면 뭔 재민겨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나 국외나 마찬가지인데 혼자만 잘 살면 뭐합니까? 같이 잘 살아야죠. 우리 같이 잘 살자는 생각으로 오늘 세미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